지 불과 70여 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인 두 나라로 나아갈 수가 있었을까? 오늘날 한국은 왜 한국이 되었고 북한은 왜 북한이 되었냐를 어떻게 과연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것을 놓고 학자들이 큰 논쟁을 벌이고 있죠. 북한은 적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는 비교 남침도 한 거 아니에요. 그것을 막아낸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천추의 한이 이승만 박정희로. And if it weren't for Dr. Wee's intellect, his vision, and his determination, his stubbornness, I don't think there would be a South Korea. 48년 8월 15일 이승만에 의해서 비로소 해양문명으로 돌아선 나라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오늘날 반국일에 가장 유복하게 지금 이 풍요를 누리고 있죠. 근데 이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그 자유가 무엇인지 정말 지금까지 제대로 교육된 바가 없고요. Korea, as you know, Korea was formed in 1948, but for the first 40 years, it was a country that wanted to be a democracy, but we're not fully ready, because of North Korea. 이것이 역사 전쟁이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폄훼, 의도적인 폄훼나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의 역사 전쟁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일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에서는 이승만 때문에 혜택을 본 만백성. 근데 그분들은 본인들이 잘나고 본인들이 뛰어나서 성취를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그것을 이승만의 공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침묵했습니다. 반대로 이승만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끈질기게 처절하게 이승만과 대한민국 현대사를 향해서 한풀이를 했습니다. 외적으로는 북한이라는 세력이 끊임없이 이승만을 지워버렸습니다. 그것이 지난 70년 한국 현대사에서 이승만이 치열한 논쟁의 주제가 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960년 4월 19일) 그날부터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이승만의 모든 기록들은 비난과 왜곡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Young people in South Korea who were learning about democratic ideals in their schools could see that there was a distinction between what they were being taught about and what they were writing about and reading about, and the reality on the ground in South Korea, which was not completely democratic. Elections were not completely fair. I think this was absolutely one of the things that led a lot of younger people in South Korea to become increasingly disenchanted with Syngman Rhee's government and to demand a more democratic one. 과연 4.19 혁명이 일어났던 당시 실제로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 4.19 혁명을 촉발시킨 3.15 선거는 대통령과 부통령을 뽑는 선거였다. 당시 이승만에 맞서 민주당이 뽑은 대통령 후보는 조병옥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선거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조병옥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선거 직전 후보가 사망하고 만 것이다. 그때 야당의 대통령 후보 조병옥 박사가 미국 워싱턴 월터 리드 하스피탈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박사는 단독 후보이기 때문에 선거가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에요. 3.15 부정선거는 이승만 박사가 무관해. 이승만 박사가 출마할 때에 자유당은 이기고 민주당은 장면. 그런데 장면이 인기가 많아가지고 무세해서 장면이 당선될 가능성이 막 그래가지고 자유당이 이기봉이를 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3.15 부정선거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부정선거를 법적으로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 박사를 끌어내리는 조건은 돼서는 안 해.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80이 될 때까지만 대통령을 하게 만든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건강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때는 좋은데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뭐 그 측근들이 둘러싸고 눈과 귀를 막으면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본인의 어떤 그 근본적인 생각하고는 상관없이 막 그 주변 사람들이 에워싸가지고 자기들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고 하는 이제 그것을 왜 미연에 미리 막지 못했느냐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본인이 이제 4.19 때 사표를 내고 그랬는데 당시 4.19 전후의 국무회의록을 보면 이승만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한 것은 4월 12일이었다. 3.15 부정선거와 이승만이 무관했다는 중요한 근거다. My understanding is he really didn't want to serve his last term. But for whatever political reasons, the people around him forced him to serve. And I think by that time he wasn't really aware of how he was being utilized by certain individuals. 도대체 이승만은 왜 사선에 도전해야 했던 것일까? 당시 추진되고 있었던 한일 국교 정상화 사업에 해당의 열쇠가 간직되어 있다. 1950년대 이후 미소 냉전에 돌입한 미국은 일본을 중심으로 반공 안보 체제를 구축하려고 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반일주의자 이승만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가운데 갑작스럽게 식민지 시절 일본에 살고 있던 제1한인들의 북송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이승만은 북송을 한국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며 강하게 반대했다. 북송 반대 국민대회가 전국적으로 열리고 심지어 북송 저지 투쟁을 위해 결세대까지 일본에 파견됐다. 하지만 1959년 12월 14일 975명의 제1한인을 태운 첫 번째 북송선이 니가타항을 출발해서 북으로 향했다. 변화하는 국제정치의 질서 속에서 한국을 지켜내는 일, 외교의 심의자 미국을 잘 아는 반일주의자 이승만에게는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었다. 그것이 4.19가 일어나기 전 그가 사선 대통령에 도전해야 했던 이유이기도 했다. The death of a dear friend, the poignancy of grief, ugly beatings by police, hatred reciprocated by students. All these were part of the great drama that was... 근데 독재는 아니에요. 우리가 독재를 얘기하려면 의회가 마비가 돼야 되고 언론이 탄압을 받아야 되는데 뭐 그때 경향신문 사건이 있긴 했어도 그때가 지금 돌이켜보면 노태우 정부 다음으로 언론 자유가 뭐 의회 자유가 만개했던 때가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집권한 거죠. 정치적인 레토릭으로 뭐 야당이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이승만 시대를 독재 정권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의 요구라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고 저희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시민 여러분, 지금 너무나도 우리는 흥분된 상태에 있습니다. 대통령 팀은 사임할 것이고
학생들을 사기부에 부상당한 학생들을 그 입문하러 이제 서울대학병원에서 입문하고 나오시면서 아버님 우시더래요. 내가 맞아야 총알을 우리 애들이 맞았다고, 우리 귀한 젊은 애들이 맞았다고 그냥 아버님이 우시더래요. 그래 어머님이 그냥 가슴이 아주 늘어지는 것 같았다고. 1960년 4월 26일 4.19가 일어난 지 일주일 만에 이승만은 대통령의 권한과 직책을 모두 내려놓고 자택인 이화장으로 향했다. 누군가 벽면에 대통령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글씨를 써놓고 가기도 했다. 수많은 인파가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승만과 함께했다. 비록 4.19와 같은 비극적인 사태가 있었지만 그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과 성원에는 변함이 없었다. The most important thing we need to remember about Dr. Lee was his love for his country. Unfortunately, 이후에 대만의 총통 장개석이 이승만 대통령께 위로의 서신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신을 받으시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회신을 하셨는데 회신 내용이 나는 실패한 게 아니다.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않는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나는 성공한 것이다. 그만큼 사람들이 정치적 자유가 무엇인지, 인권이 무엇인지, 정부가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 그리고 공정선거가 왜 중요한지를 자각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 자각에 정부가 광범위하게 전민중적으로 퍼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들고 일어났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언제 그렇게 빨리 그런 식의 정신적 자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비밀은 1950년대 초중고에서 상시적으로 시행되었던 교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자유주의가 무엇인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왜 선거가 중요한지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나니까 일어났던 것이죠. 자, 그렇게 본다면 이승만 정권은 실패만 한 정권이라고 절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성공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했고, 그리고 그 한계가 있었지만 그 악조건 하에서 그런 어떤 정치적 결실을 이뤄냈기 때문에 전 국민적으로 정치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그 변화의 결과 실패한 정권이 되었습니다. 기간 중에 한국 사회의 그 이른바 지식사회라고 하는 언론계, 특히 이승만에 대한 어떤 상당한 정치적인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경향신문이나 동아일보 중심으로 한 언론계는 끊임없이 틀림없이 망명을 갈 것이다, 도망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퍼뜨리고 있었어요. 윤양준 기자의 회고에 의하면 당시 전화를 주었던 사람은 영광급 장교인 것 같고, 그리고 현역 군인으로 전화를 한 것 같다. 자기가 국방부 출입 기자여서 잘한다. 그러면서
내일 아침 6시쯤에 이화장에 가서 기다리면 아마 큰 소식이 있을 겁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승만 대통령과 프란체스카 여사는 타이프라이터 한 대하고 뭐 수트케이스 2개, 트렁크 하나, 짐이 4개가 다예요. 근데 이 모든 게 위란종 기자 입장에서는 망명을 떠나는 부부의 심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이걸 톡에다 걸어버리죠. 위란종 기자가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에게 지금 망명을 떠나시는 심정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으면 어땠을까? 그 상대방은 망명을 간다는 생각을 하지만 이쪽에서 차마 왜 지금 망명 가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라고 차마 얘기를 못하고 그냥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라고 여쭤본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오보가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승만이 하와이에 도착해서 정착한 나키키 가해주택은 평범한 서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가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하와이 망명설이 보도되었던 날, 경향신문은 이승만이 스위스 은행에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보도했다. 물론 확인되지 않은 오보였다. He did not have any money at all. And that is the reason why he was not able to pay for the care. So we provided the service free of charge. Yes, for all those years. He scolded Mrs. Rhee every time she prepared coffee for him because he said she was wasting money. And she had to save money so that they could go back to Korea.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 도착하셨을 때는 진짜 돈이 없으셔서 한인 동포 사회에 도움을 많이 받았고 특별히 그 윌버트 초이라고 하는 분이 도움을 많이 드렸는데 예를 들 것 같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집을 이승만 대통령이 계실 수 있도록 빌려드리고 또 생활비도 보조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너무 고마워서 그분에게 자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한국에 있는 이화장밖에 없으니까 그게 내 전부의 재산이니까 그거를 당신한테 양도하겠다. 스위스 계좌에 돈이 있었다면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참으로 허황된 날조된 거짓을 퍼뜨렸다 그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죠? 1960년대 70년대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러워했던 필리핀을 토탈에 빠뜨린 마르코스 필리핀 이멜다 그 사람들이 살았던 곳 마지막에 호화스러운 집으로 가겠습니다. 1986년 필리핀의 독재자 마르코스가 하와이로 망명을 했다. 마르코스의 비행기에는 엄청난 양의 보석과 금괴, 수백만 달러의 현찰이 가득 들어있었다. 두 지도자의 삶에는 두 나라의 엇갈린 운명이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다.
산업대 넘어갈 그렇겠죠. 1960년대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일본의 뒤를 이을 차세대 주자로 평가받는 선진국이었다. 하지만 현재 필리핀 경제는 여전히 1960년대에 머물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두 나라의 운명을 가른 것일까? The failure of land reform program, of a genuine industrialization program that was nationalist, meaning an industrial program that was in the control of Filipinos. These are two major factors why the Philippines has lagged behind Korea, Japan, even China, and now even compared to Malaysia, Thailand, and Vietnam, we are behind. 정부의 대통령도 토지를 소유한 가문 출신이다. 그 대통령이 자기의 부담을 무릅쓰고 토지개혁안을 만들면은 그걸 심의하는 국회가 이 대토지 소유자들이고 해서 뭔가 그 법안을 약화시킵니다. 말하자면 구멍을 만들어가지고 이 토지개혁이 철저하게 못되게 하는 그런 게 필리핀에서 실제 있었고 다른 제3세계 국가들도 다 그런 문제를 겪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런 부분에서 단호하고 정당석화 같이 하고 국가의 재정이 부담이 안 되는 방법을 했습니다. Land reform was critical is also how land reform in South Korea was different from land reform in North Korea and in communist Asian countries. In North Korea, over time, essentially, Korean farmers go from being tenants to landlords to being tenants to the state. They don't own any of their land. They're unable to sell the land, to leverage the land, to get capital, to improve their farming practices, or to sell their land and to move into the cities. I think Lee Seung-man's is the much more radical reform because he transforms Korean peasants and Korean tenants into actual land owners, which is not what happens in North Korea. 건국하기 전부터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투쟁하는 그 미 군정 기간에서도 46년 2월에 대한민국이 나라가 쓰면은 앞으로 꼭 해야 될 일이 뭐다 하는 걸 33개를 나열을 합니다. 거기 보면 토지개혁이 들어가 있어요. It transforms Korean society radically. And in many ways, I think this is a fundamental transformation that has to happen for economic growth to take off in Korea. 개인적으로 저는 1950년의 농지 개혁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결정적 장면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게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지금과 많이 다른 나라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농지 개혁이 만석군의 나라였던 대한민국, 이병철, 정주영, 구임의 최종현 회장과 같은 여러분들의 선배 기업인들이자 대한민국의 영웅들이 혁신을 실현하고 마음껏 활약할 수 있는 기업인의 나라로 바꾸는 대전환의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소작농사로 연명하던 사람들이 내 땅이 생겼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몇 개월 뒤에 전쟁이 터졌을 때 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총기를 쌓은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짧은 시간에 농민을 안정시키면서 6.25 전쟁 때도 우리 남한 농민이 북한에 넘어가지 않게 하고 출발선을 균등하게 만드는 효과가 굉장히 커서 우리나라가 그 이후에 급속한 경제 발전을 하는데 같은 출발선에서 서로 경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효과가 굉장히 컸던 게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이고 그런 것은 다른 제3세계 국가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고. When you look at the potential leaders for South Korea during this period, it's true there were other alternatives, and I don't know, maybe some of the alternatives would have been better. It's hard to say, but
there were not many alternatives to Syngman Rhee, and there were not many people who had this sort of combination of being genuine nationalists and being staunchly anti-communist. (1904년) 당시 조선은 주권을 잃고 일본의 강제 병합되기 직전이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으로 이미 그의 조국은 초토화되어 있었다. 1905년 이승만은 미국 대통령 시어더 루즈벨트의 여름별장을 방문한다. 미국의 힘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막아보기 위한 그의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1905년 8월 3일 날 윤병과 이승만이 오이스터베이에 도착합니다.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의관을 정제해야 되니까 그 오이스터베이 시내에 있던 사진관에 가서 옷을 빌려 있습니다. 그래서 턱시도를 입고 그 다음에 이 큰 높은 그 햇이라고 하는 그 모자를 빌려서 입고, 그 당시로 얘기하면 이제 아마 그게 미국 사람들의 정장이었겠죠. 1905년 11월에 우리가 얘기하는 을사늑약이라고 얘기하는 을사보호조약이 맺어지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뭐 순식간에 그냥 조선의 모든 외교권이 박탈되는 그러한 걸 겪는 것을 보면서 이승만은 참 제가 볼 때 땅을 치지 않았을까, 땅을 치고 통곡하지 않았을까. 자기가 그때 가서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서 도움을 진짜 받을 수 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울산늑약 같은 건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And there's a couple of reasons for that. You know, in the 19th century, Korea, unlike China, does not have a large population. Unlike Japan, it's not a developed country. So there's very little to interest Americans in Korea.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승만은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속았다 하는 그런 느낌도 받았을 거고, 그러면서 외교의 중요성을 더 느끼고, 그리고 자기가 실제로 당한 거니까 그런 것들이 그 이승만으로 하여금 이 외교를 통한 조선의 독립을 주장하는 것을 더 강화시키고 그것의 중요성을 더 알게 되고 하지 않았나 하는. 이승만은 워싱턴에 남아서 조지 워싱턴 대학을 등록을 해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고, 이승만과 같은 지성에 올라가는 한국 사람이 없어요. 한학과, 또 미국 최고의 서양 학문과, 그 다음에 현장 경험과, 그 다음에 이 한결 같은 의지와 이런 게 한 군데 모여진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근대에서 근대로 오는 길을 인도한 사람이죠. 그래서 근대 국가까지 만들어줬기 때문에. 근데 그 사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한 명이고 한 사람이. 그리고 그 시기 청년 이승만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한 명 등장한다. 그는 바로 훗날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우드로 윌슨이었다. I승만 had a vision of Korea and America having a very close relationship. No one else at the time was thinking it would ever be possible for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o have an alliance. I승만 was thinking this way. And throughout his very long career, he was able to make that happen. 이승만은 윌슨을 통해 강대국으로 번성하는 미국에 힘을 부었다. 그는 빼앗긴 자신의 조국을 되찾을 수 있는 힘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었다.
당시 전당대회가 열렸던 장소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흥미로운 것을 하나 발견했다. 그것은 바닥에 새겨져 있는 거대한 태극기 문양과 공식 기념품으로 당시 제공되었던 세계 여러 나라의 국기가 새겨진 손수건이었다. 1910년 주권을 잃어버린 태극기가 공식 행사장에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Every nation that the United States had an embassy in. At the time, there's no Korean embassy because Korea was no country. There's no country. 처음 놀란 것은 바로 이제 태극기가 일장기 바로 위에 오른쪽 맨 위에 있었고 일장기는 오른쪽 맨 아래에 있어서 마치 태극기가 더 중시되는 듯한 그 이미지를 보고 놀랐고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그 용문양에 청나라의 깃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나라의 깃발을 자세히 보면은 그게 이제 중국 깃발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밑에 차이나라고. 그런 걸 보고 이 사람들이 그 당시부터 이미 어떤 세계 질서가 새롭게 재편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에 의한 독립을 하려면은 내가 그런 거를 미국에서 강연을 하고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현장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흐름의 모습이 실제 있어야 내 말이 더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주문을 합니다. 그런 일을 좀 하면 좋겠다. 그게 3.1운동으로 무르익었다. 이 모든 3.1운동의 배경의 뒤에는 이런 국제적인 정세를 파악한 이승만의 이런 앞을 내다보고 또 미국의 정치인들의 심중을 알고 국제 정세를 파악했던 이승만의 그런 영향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조명해서 이 3.1운동의 출발과 되어진 정리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뒤에는 3.1운동도 그렇고 이 제2차 한인대회도 그렇고 동경 만세 사건도 그렇고 이 모든 뒤에는 이승만의 역할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박사는 미국에서 40년 동안 독립운동을 했는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또 시대를 너무 앞서가셨기 때문에 상당히 고독하셨던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인데 이승만 박사가 독립운동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프란체스코 여사에게 늘 그 얘기했다 그래요. 우리 품에 안겨서 내 품에 안겨서 세상을 떠나면서 광복을 염원했던 우리 동족들을 기억하자. 실제로 그렇게 감옥에서 병 걸려 죽어가는 죄수, 외국 땅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해야 하는 노동자, 일반 보통 사람들, 평민계층들, 이름 없는 민초들의 수도 없는 죽음의 자리에 함께했던 그야말로 민중의 벗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정부가 주문해서 다시 개축을 해가지고 원래 있던 것이 너무 협소하고 또 제대로 보존돼서 새롭게 중축을 하면서 개축을 한 거예요. 리노베이션 언제? 리노베이션은 2018년도. 그럼 그 당시에 우리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주셨나요? 네, 정부에서 7억 7억 원이니까 63만 불 사업소로 왔고 로스트리 파크에 가면은 스트리 박사님 마니면 있거든요. 한 15만 불 들여서는 그 업그레이드 하는 걸로 결정이 됐죠. 그 예산은 그러면 어디서 지원을 받는 거예요? 15만 불? 그 15만 불 중에서 8만 불은 보훈처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서 걸리지.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에서 이승만의 존재는 남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서재필 기념관 한쪽 구석에 전시되어 있는 그의 사진 한 장이 유난히 초라하게 보인 것은 어쩌면 그런 이유였을 것이다. 문정부에서 이승만 소리만 나오면 이게 안 되는 거야. 문제가 이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판단으로 가다가는 안 되겠더라고. 나는 이승만 저 대통령도 같이 좀 했으면 역사적으로 그것이 팩트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승만을 내세우면 문정부에서 펀딩 받고 돈 받는 것이 불리해요. 나쁜 점들을 자꾸 들어오면서 어떡하든지 이승만의 역사를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지우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건국 대통령이 이승만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에 대한 것은 전부 다 상쇄되고 그리고 이제 서재필 박사를 앞장을 세워서 이 행사를 했고 우리는 미국 땅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이승만 기념물을 찾아볼 수 없었다.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저 뒤쪽에 있는 사진이 원래 많은데 어디요? 아, 저 뒤쪽이요? 대신 다 가려지고 아, 이렇게 가려진 그 말씀이구나. 들어가서 요 안쪽에 사진이 또 있습니다. 아, 또 있습니까? 네. 잠깐 좀 뒤집긴 하지만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짜 괜찮습니다. 아, 어디 있네. 이 유명한 사진도 여기 있네. 이 사진. 메가더 자구가 그렇게 제거. 정확히 그렇죠. 우리 여기 저희 프라이빗 시간을 지금 있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나요? 제가 뭐 실질로 못하겠죠. 받으시는 거 있어요? 전혀 없죠. 전혀 없어요. 그게 저는 좀 안타까운데. 안타깝죠. 정말 애국운동인데 이게 얼마나 애국운동입니까? 그런데 전혀. 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지원도 없습니까? 글쎄요. 그게 아마 이승만 지우기 운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좌파 쪽에서 그런 걸 많이 하는데 근데 이분은 워낙 이승만 박사라든지 박정희 대통령의 일부 분들은 확고한 그 반공 정신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되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이것이 우리가 미국에서 발견한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의 현실이었다. 우리는 다른 나라의 건국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나라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의 대사관들이 자리 잡고 있는 워싱턴 DC, 매사추세츠 애비뉴로 향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흑인 인권 운동가 넬슨 만델라, 인도의 독립을 이룩한 마하트마 간디, 이렇듯 각 나라의 대사관 앞에는 자신들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동상들이 세워져 있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장소 어디에도 이승만을 기념하는 상징물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 과연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국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제가 평양을 다니면서 목격한 것 가운데 하나가 벽에 큰 플랜카드가 걸려있는데 그 문구가 재밌더라고요. 이승만 정권 타도하자. 그 당시가 1995년도면은 벌써 이승만 정권이 지난 지가 상당한 세월이 흘렀는데 어떻게 이북의 이승만 정권, 괴멸 정권을 타도하자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든지 대한민국에서 이승만과 이승만의 리더십을 없애야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이북이 이승만 지우기 운동에 앞장섰던 것을 공부하면서 깨달았습니다. Korean community asked if we would do this resolution. Of course we said yes, because we wanted to honor. And they very much appreciated, the contributions that he made in Hawaii within the Korean community. So I think the goal was to focus on, remembering him for many of the good things that he accomplished while he previously lived in Hawaii. There were a number of groups in Korea who had very strong views about establishing Syngman Rhee Day. We would not have wanted to contribute to activities that created greater conflict. That arose, very quickly. So in conferring with some of those organizations, we decided not to proceed because they did not want to, create conflict between some of the groups in Hawaii as well as those in Korea. Really surprised, because I thought everyone loves Syngman Rhee for all that he's done. Hawaii has always been a very harmonious place to live. We have many people from all different nations that live here, and we all grew up together, we studied together, we played together, and we respect each other. Yeah, he was very well respected by those who knew him and worked with him when he was here, because he only did good things, and he didn't just do it for the Korean community, but for all the people in Hawaii. He was a very generous, well-educated person. 하와이에 이민 간 사람들이 지금 호놀룰루가 있는 그 섬에 주변에만 산 게 아니에요. 큰 섬이 5개가 있어요. 거기 흩어져서 농장을 운영을 하니까 이민 가면은 이제 어떤 농장주는 다른 섬에서 이제 일을 시키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한인들이 같은 섬에만 살아도 모이기가 쉬운데 다른 섬에 살면 모이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 당시 교통이 쉬운 것도 아니고 그 다른 섬을 이승만이 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농장주들을 만나서 너 이 농장에서 일하느라고 고생이 많지근데 너 지금 너 자식 교육을 안 시키면 너 그냥 발전이 없게 되니까 자식 교육을 하고 자식이 하와이 호놀룰루 데까지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아예 내가 기숙학교를 만들게 거기 보내라. 여자라고 사별하지 말고 보내라. 설득을 해가지고 기숙학교를 시작을 해요. 너무 눈물겨운 일이에요. 그거는 45일 동안 하와이 8개 유인도 사람이 사는 8개 섬을 샅샅이 뒤집니다.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살피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한인들이요, 딸을 낳았을 때
한국에 사는 습관대로 쓸모없다고 길에 버리기까지 합니다. 지나가다가 구걸로 연명하는 노숙자 여자아이들을 봤는데 생긴 꼭 조선아이처럼 생겼단 말이죠. 말을 걸어봤더니 조선말을 못해요. 왜? 부모가 키우지 않고 버렸으니까 말을 배울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런 아이들을 이승만 박사가 다 거두어다가 학교를 세웁니다. 또 하와이에서 독립운동할 때 흥미로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15살 된 어린 아이를 한국에 있는 업자들이 미국 사람들한테 우선 노예 비슷하게 인신매매 비슷하게 해서 이 여자아이를 팔았습니다. 그 아이가 하와이의 여관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이승만 박사가 발견을 하죠. 곧장 그 여관에 쳐들어가서 난투를 벌이고 경찰을 부르고 일대 소동을 일으킨 끝에 그 여자아이를 구출했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Sometimes some of the courses were the females were like neglected or not given the right opportunities. But Sigmund Rhee always stressed education for everyone. 여학교를 만드시면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쓰신 글이 있어요. 조선에서 가장 불쌍한 것이 계집아이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 배워야 하고 성장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글을 남기셨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사실 울컥했습니다. 우리나라 팬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나라 여성들이 투표를 언제부터 가지게 됐냐고 물어보면 1948년이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그 누가 줬는데고 그 팬들이 운동해서 받은 거냐고 물어보세요. 대답 못해요. 당연히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선물해 준 거예요. 그런 문제에 아무도 생각 못할 때 우리나라 현실에서 우리나라가 그 당시 뭐 해방되자마자 해서 여성한테 투표권을 주자는 생각을 우리나라 삼각자라는 사람이 했겠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냥 당연한 걸로 해서 밀어붙여하고 그냥 하면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스위스보다 빠르고 프랑스보다 빠른 거예요. 실제로 독립운동기에 양반 출신들은 양반끼리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상놈들은 상놈끼리 독립운동을 했어요. 독립운동가가 모여도 양반과 상놈은 경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독립운동가 가운데 신분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과 함께 어울려서 친구가 되어서 독립운동을 했던 유일한 한 사람 이승만입니다. 엄혹한 약육 강식의 시대였다. 1919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프랑스에서는 세계 열강들의 평화회의가 열렸다. 당시 임시정부의 대통령이 된 이승만은 파리회의를 주목했다. 그는 강대국 사이에서 약한 나라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외교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고 믿었다. 1920년대 이미 일본은 세계 3대 군사 강국이었다. 그런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일본을 무력으로 물리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 당시 일본의 군대는 전쟁 말기쯤 되니까 전시 동원령을 내린 체제 속에서 대공을 합쳐서 700만 명이 넘는 대군이 나옵니다. 700만 명도 넘는 대군과 2,000~30명도 채 안 되는 그런 독립군과의 규모를 우리가 냉정하게 비교해 볼 때 이 군사 대국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사실 요나라뿐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무전투쟁, 독립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환상을 가지고 계신데 그 세력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유시참여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실상 활동하던 무전독립 조직들은 1920년대, 30년대 지나면서 사실상 와해가 됐던 그런 상황이었고 무전독립 투쟁을 아무리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서구 사회들을 설득해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해를 하셨던 거죠. 흥망상을 봐야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 생기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몰라요. 우리 교육 자체가 잘못되기 때문에 건국이 뭔지 건국 과정이 뭔지에 대한 이해가 하나도 없어요. 1930년대 들어서면서 일본군의 대륙 침략은 더욱 본격화됐다.
한반도는 이미 일본의 텃밭이었고 독립에 대한 희망도 더욱 멀어져 가고 있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은 전선을 태평양으로 확장시켰다. 하와이 진주만에 위치한 미 해군 태평양 함대 기지를 기습 공격하면서 전쟁은 새로운 양상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미국의 피해는 엄청났다. 미국은 즉각 일본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다. The attack yesterday on the Hawaiian Islands has caused severe damage to American naval and military forces. The American people in their righteous might will win through to absolute victory. 그 시기 이승만이 쓴 한 권의 책이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시작했다. 1900년 만 25살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 쓴 일기장에 언젠가는 일본과 미국이 전쟁을 한다고 한다. 그 의구심이 섞인 그런 문장을 기록합니다.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기 무려 40여 년 전에 전쟁을 이뤄냈던 선구자였습니다. 맞아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분이고 그게 재팬 인사이드 아웃으로 일본이라는 나라가 지금 세계적인 정세에서 어떤 국면에 처해져서 곧 도발을 할 거다. 도발을 하면 결국 질 거다. 지면은 우리가 해방이 된다. 라는 얘기까지 내다볼 수 있었던 안목은 딱 그런 어떤 글로벌한 시각을 가진 이승만 대통령의 그 노력이 한 30년 누적이 되면서 나오는 겁니다. 재팬인사이드 아웃에 보시면은 평화주의자는 간첩과 같다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일본이 상당히 무너져리고 또 이렇게 평화를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미국 안에서 상당히 목소리를 많이 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이것이 정말 위험하다. 왜냐하면 일본의 시선을 가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선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에 대해서도 가리기 때문이다. 이런 취지에서 목소리를 계속 내셨는데 이런 목소리들이 진주만 공습 이후에 보다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까지 독립에 미친 늙은이로 알려져 있던 이승만은 일본과의 전쟁이 시작되자 예언자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리고 그것은 또 하나의 예언을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일본의 패망과 식민지에 처한 자신의 조국이 해방되는 것이었다. 나는 이승만입니다. 1942년 6월 13일 단파방송 전파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 한반도에 전해졌던 이승만의 목소리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독립의 희망을 주었다. 나 이승만이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 2300만의 생명의 소식이요 자유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독립의 날이 찾아왔다. 일본의 패망과 함께 해방은 두둑처럼 찾아왔다. 하지만 한반도의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But when the war ends suddenly in August of 1945, now they actually have to make the difficult decisions as to what do we do for Korea. They've said that we want Korea to be independent after the war, but how do we make that a reality? And it's at this point that Reed really mobilizes his supporters, especially in Congress, who give speeches on the House and the Senate floor in June of 1945, warning the Truman administration that there will be dire consequences for you politically if you let Korea slip into the orbit of the Soviet Union, because they believe that that would not result in a truly independent Korea. So the Truman administration has to face a difficult decision, because as the war is ending, Soviet troops are already marching dow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nearest American troops are still 8 weeks away.
So what are they going to do? Are they going to let the Soviets overrun the peninsula and then just pressure them to make it independent, or are they going to try to do something? The only thing that they can do realistically is suggest the division of Korea. 38선은 본래 미국과 소련의 업무 분단선이었습니다.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하는 업무를 해야 되는데 38선을 긋고 이북에서는 소련이 맡고 이남에서는 미국이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업무 분단선을 비극적인 민족 분단선으로 만든 주범이 바로 소련입니다. 북한이 진주한 소련군이 곧바로 38선 이남과 이북 간의 인적인 왕래, 물적인 교류, 그리고 통신을 모두 차단해버립니다. 1945년 8월 24일과 25일에 경원선과 경의선을 차단해서 남북한 철도를 끊었지요. 38선 지역이 경비부대를 배치해서 남북 간의 도로 통행을 금지했습니다. 9월 6일에는 38선 이남의 지역, 38선 이북 지역 간의 전화, 정보통신, 우편물 교환 모두 차단하고 금지시켰습니다. 소련군이 나타나면요, 조선 여자들이 얼굴에 막 범죄인 칠을 하고 마을 입구에는 빨래줄 같은 걸 매달고 거기 깡통 같은 걸 이렇게 매달아서 두드려서 신호를 했다는 거예요. 소련군이 오면 여자들은 숨을 하고, 여자들이 얼굴에 검댕이 칠을 하고 집안에 숨었던 이유, 소련 사람들이 수도 없이 겁탈, 강간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건 뺏고 사람 죽이고 강간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방자입니까? 그리고 1945년 9월 20일 스탈린이 북한 주둔 소련군 사령관 슈킨에게 전보로 비밀 지령을 내립니다. 한반도의 북반구에 소련의 정치, 경제, 군사적 이익을 영구히 구축할 민주정권을 수립하라. 스탈린이 북한에 친소 정권을 세우라는 지령을 내린 때가 9월이고 이승만이 미국에서 귀국한 때는 10월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꿈에 그리던 고국당을 밟기도 전에 스탈린이 남북한의 분단을 결정했습니다. 미소 공동위원회가 제기된 기미도 보이지 않고 북한은 임시인민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임시인민위원회는 우리의 정부다라는 그 표지, 그러니까 사진까지 있습니다. 정부라는 것이 결국에는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인데요. 토지개혁, 중요 산업에 대한 국유화 이런 것들은 정부만이 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이런 활동들이 이미 북한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북한은 이미 사실 그 프로그램에 따라가지고 그거 건설 과정을 추진하죠. 말도 안 되는 정부 발언 같은 것도 막 트집을 잡는 거예요. 우리가 비밀을 줬다 어쨌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당시 현실 역사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눈을 감고서 그리고 오히려 지금 그걸 정부 발언 비판하는 거는 북한편들은 북한편 정신 나간 소리지. But American policymakers don't really want to be there. And they don't believe that Korea has any strategic value. So they're trying to find a way to get off the peninsula gracefully. They don't really do. I mean, they end up trying to work for Korean unification. It doesn't work. So they kick the issue to the UN. 사건이나 다 48년 5월 10일 날 하니까 선거를 하지 못하게 하는 남로당의 기획이 있었고 그 남로당의 기획은 북한의 김일성과 스티코프와 스탈린의 지령에 따라서 다 벌어진 거예요. 그거 다 기록이 있어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은 숨기고 그냥
우리나라에서 북권력이 이렇게 많은 양민들을 학살했다는 것만 강조하는데 제주 매서커, 제주 대학살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너무나 많은 자료들이 퍼져 있습니다. 피해자에 집중하다 보니까 피해자의 모든 것들을 정당화합니다. 이 사건의 전모를 이해하려면 이 사건은 왜 생겼고 어떤 이유로 생겨서 어떤 사람이 뭘 하다가 또 뭐 반작용이 어떻게 생겨서 뭐 결국 희생된 사람이 많게 됐다. 뭐 이게 이제 전체 스토리가 있는데 좌익들은 자기들한테 분량은 싹 빼고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하니까 희생자만 강조하는데 희생자 중심으로 문제를 보는 것은 가장 선동이 쉽기 때문입니다. 과거 현대사를 공부해가면서 느끼는 것은 분명히 사건과 사고는 다른 것인데도 불구하고 뭘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사람들은 그게 사실인 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그냥 우발적으로 일어난다? 폭동을 일어나는데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게 쉽게 그냥 우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거기 사상도 그렇고 저기 열순 반란도 그렇고 거기에 남로당이 혹은 북로당이 어떻게 개입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북한의 김일성이 당신을 통일정부의 대통령으로 모시겠다고 그런다. 한번 우리가 만나보자. 그렇게 해서 김구는 거기에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아무 대책 없이 소위 말하는 남북협상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북한을 갑니다. 소련이 짜놓은 각본에 놀아날 거라는 것을 본인들도 알고 갔어요.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우리가 거기 가면 이용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뭐 그런 걱정까지 하면서 북한에 갑니다. 토론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각본에 따라 진행되는 거에 이제 들러리를 쓰는 거죠. 우리나라의 장개석의 대리인으로 와 있는 그 유원만이라는 사람이 1948년 7월 11일 그러니까 50선거가 있고 김구가 남북 협상을 하러 갔다가 와서 김구가 나름 굉장히 이제 현실 정치에서 실패한 셈이죠. 의기소침해 있을 때 격려차 또 좋은 차 경유장을 방문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비밀 문서라고 이게 분류가 되면서 이제 유어만과 김구가 나는 영어로 된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에 보면은 북한에 가서 봤더니 북한은 이미 군대가 엄청나게 강력해서 소련이 도와주고 북한 군대가 내려고 남쪽은 아무리 열심히 지금부터 방어를 해도 이 방법이 없다. 북한이 내려오면 그냥 나가는 끝이다. 근데 내가 왜 이승만을 도와주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말로 하면 북한이 내려오는 것을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면 우리 도저히 생존 못한다. 진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돼도 북한에 의해서 통일됩니다. 나는 그때를 기다리기에 이승만 박사 주도로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할 수 없다고 대한민국을 반대했습니다. 이 사람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김구는 우리 독립의 주역으로 생각하고 애국자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요.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한 사람이에요. 조선 정치 정세에 관한 결정서라고 하는 문서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참가했던 모든 정당 사회단체가 사인을 해요. 그럼 그 내용이 뭘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북한을 민주기지로 삼아서 남한도 동일한 민주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는 내용의 성명서입니다. 바꿔 말하게 되면 남한도 북한과 같이 소비에트화 시키겠다, 공산화 시키겠다라고 하는 문서에 사인을 한 겁니다. 이건 명백한 반영이죠. 그래놓고 5월 달에 5월 30일인가에 돌아오면서 뭐라고 성명하는데
외국 군대가 철수해도 북한은 절대 남침하지 않는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해요. 공개적인 발언은 그렇게 하고 유교만이랑 비밀 회담할 때는 북한이 내려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중적이죠. 빈부의 비상이죠. I think if South Korea wants to have a really honest reckoning with its own history and a really good evaluation of its own leader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is documents and archival sources. If you're going to try to engage in objective analysis, part of the effort to do this needs to be to find and recover. So there really needs to be an effort to improve access to historical documents, really quality material from the 1950s, and I think that's something that's still needed. 2002년 이후 신생 국가들 중에서 민주주의를 바로 도입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성공할 수가 없는 체제죠. 민주주의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그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제도가 완비가 돼야 됩니다. 그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민주화 절대 볼 수가 없죠. 50년대 혼란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The development of South Korea, the miracle of South Korea, is a consequence of the division. Because what happened was Korea was just cut in half in 1945. And by 1948, two separate countries. And they're both claiming to be the real Korea. So there's a competition. Two ways to be Korea. The one way is almost like a religious, like a monarchy. The North Korean king, very strict, forget human rights, treat the country like a military base. And the other side is freedom, opportunity, democracy. If Korea had not been divided, I think Korea would be a country like Myanmar today. Sort of kind of left alone, become socialist. 우리가 친일파라는 말을 지금 쓴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 말입니다. 그때 뭐라고 해서 친일파라 안 했어요. 뭐라고 불렀습니까? 반민족 행위자예요. 행위를 처벌해야지 카테고리로 처벌하는 게 아닌데 막 그 친일파의 범위가 뭐예요? 어디까지 지금 그러면서 이게 지금 우리 논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 48년 당시 사람들만도 못한 저걸 갖고 있는 구체적으로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 그거하고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또 우리 힘으로 독립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실상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뭐 처벌이 미약하다고 그러는데 북한보다 처벌 잘했어요. 북한은 사실은 말은 저 친일파 처벌 혹은 반민족 행위에 처벌을 한다 그러면서 공산주의에 협조한 과거 친일파들은 다 용서했어요.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 친일을 끼고 돈 김일성은 친일을 청산한 정부라고 부각시키고 이승만 정부는 친일 정부라고 그렇게 부각을 시키는데 이것도 완전히 거짓된 선진전통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바르게 그 증명할 뿐만이 아니라 널리 교육을 못 시키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is the United States would not provide the ROK with any tanks prior to the war, and they wouldn't provide the ROK with any tanks because they were worried that if Isenman had tanks and had a capable army, he might invade the north. Syngman Rhee desperately tried to prevent the United States from withdrawing its troops from Korea on June 30th, 1949. The methods that were used were everything from sending direct appeals to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Secretary of State, to making public statements criticizing the United States for its decision to withdraw its troops, to having the National Assembly pass resolutions calling upon the United States to retain its troops in Korea, to placing pressure on the United Nations, to have the United Nations appeal to the United States to keep its troops there.